대감, 저는 단 한 번도 대감을 사람으로 본 적이 없사옵니다. 권력에 눈이 먼 늙은 승냥이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니년이 감히 날 속였느냐며 핏대를 세웠지요. 하지만 여인은 도리어 환하게 웃었습니다. 권력에 취해 바로 옆에 칼도 못 보시다니요. 대감이 가짜 서찰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진짜 장부는 이미 대문 밖을 나갔습니다. 내 아비를 죽이고 집안을 도륙낸 원수. 그 원수의 품에 스스로 안겨 무려 3년을 뱀처럼 따리를 틀고 기다린 여인. 대체 이 여인은 어쩌다 원수의 베개를 베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녀를 움직인 진짜 배후는 누구였을까요? 자, 촛불을 좀 더 가까이 당기시지요. 오늘 이야기는 피비린내가 좀 날 겁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지위의 야담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오늘 하루 고단하진 않으셨는지요? 이 안방에 들어오신 김에 세상 시름 잠시 내려놓고 옛 이야기 한 자락 듣고 가시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양바닥을 떠들썩하게 했던 독하고도 슬픈 한 여인의 핏빛 복수극입니다. 이야기는 조선 중기 한양 북촌에서 시작됩니다. 남산자락 언저리에 백대감이라는 정승이 있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꼿꼿한 선비들을 배출한 명문가였지요. 이웃 사람들은 백대감 댁 앞을 지날 때 저절로 걸음을 가다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런 백대감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이가 나타났습니다. 온갖 비리를 저지르며 관직을 탐하고 그렇게 얻은 관직을 이용해 부를 축적해 오던 이가 실세의 자리까지 오르는 걸 보게 되었지요. 그는 바로 변도준이라는 작자였습니다. 백대감은 녹을 먹는 신하로서 그러한 자의 비리를 임금께 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조정의 실세인 변도준이 이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먼저 움직인 쪽은 변도준이었습니다. 자신의 치부를 아는 백씨 가문을 그냥 두지 않았지요. 거짓 역모를 꾸며 백대감 집안을 통째로 파멸시켰습니다. 백대감은 유배를 가고 집안의 재산은 몰수되었으며 긍지 높던 기와집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백대감이 유배지에서 원인 모를 변고를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백대감의 아내는 그 소식에 시름시름 앓다 얼마를 못 버티고 숨을 거두게 되었지요. 그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홀로 살아남은 직계 핏줄이 딱 하나 있었으니 바로 16살 막내딸 백년이었습니다. 여느 곱게 자란 규수라면 치맛자락을 부여잡고 울고불고 혼절을 했겠지요. 헌데 백년은 달랐습니다. 제 가문이 몰살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훗날 이렇게 말했다지요. 살아남아야 합니다. 눈물은 나중에 흘려도 되지만 살아남는 건 지금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녀의 가슴 속엔 아버지를 죽인 자, 변도준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시뻘건 인두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갈 곳이 없던 백년은 먼 친척의 몸을 의탁했습니다. 친척 또한 넉넉치 않은 형편이라 그 집의 허드렛 일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백년에게는 남들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영모의 집안에서 살아남은 핏줄이었으니까요. 어느 늦은 봄날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장터였습니다. 백년은 친척 어르신의 약값을 구하기 위해 끝까지 품고 있던 아버지의 유품,
귀한 서책 한 권을 들고 책방을 찾았습니다. 헌데 책방 주인이 고약한 자라 단돈 2원양에 그 귀한 어제본을 후려치려 한 것이지요. 백년은 서책을 꽉 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힘없는 여인의 손이 파르르 떨리던 그때였습니다.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 하나가 백년의 젖은 손등 위로 살포시 포개졌습니다. 돌아보니 비에 젖은 낡은 관복을 입은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훗날 백년의 목숨보다 귀해질 사내. 말단 찰방 이준이었습니다. 책의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어찌 그를 팔겠소. 이 책은 내가 사겠소. 이준은 자신의 한 달 복록을 몽땅 털어 책을 샀습니다. 그러고는 자기 소매로 책에 묻은 빗물을 정성스레 닦아내더니 백년에게 다시 내밀었지요. 이리 귀한 서책은 그 무게를 아는 주인의 품에 있어야 하는 법. 내가 다시 읽고 싶어질 때 그때 돌려주시오. 그것은 단순한 적선이 아니었습니다. 밑바닥까지 떨어져 짓밟힌 백년의 양반으로서의 존엄을 지켜준 깊은 배려였지요. 그리고 알 수 없는 이끌림에 빠져버린 것이었지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인연은 가랑비에 옷 젖듯 서로에게 스며들었습니다. 이주는 백년을 가엾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대대로 학문을 숭상하던 명문가의 여식, 그 고귀한 백년으로만 대했지요. 비바람에 꺾여 진흙탕에 구르던 꽃을 조심스레 주워 올려 맑은 물에 씻어준 사람. 어찌 정이 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2년이 지난 가을밤, 이주는 작고 예쁜 은가락지를 백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비바람을 막아줄 고대광실은 짓지 못하나 당신이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작은 울타리는 되어주겠소. 나와 혼인해 주겠소. 백년은 그 가락지를 쥐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지옥 같던 백년의 삶에 이주는 유일한 숨구멍이자 피난처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이들에게 그 작은 행복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시장을 지나던 변도준의 눈에 백년이 띄고 만 것입니다. 시장에서 어린 아이를 호되게 혼을 내던 장사치에게 맞서는 모습을 변도준이 보고 만 것입니다. 그 즉시 변도준은 하인을 통해 백년에 대한 뒷조사를 했습니다. 얼마 후 무서울 게 없던 이 미친 늙은이는 백년을 탐하려 합니다. 하인을 통해 백년에게 자신의 첩이 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백년은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그만둔다면 변도준이 아니죠. 변도준은 비열한 짓을 저지릅니다. 바로 백년의 정인 이준을 횡령죄로 올가매어 포청에 옥에 가둬버린 것이지요. 증거는 이미 조작되어 있었고 이대로라면 이준은 참수를 면치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백년은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살릴 방법은 단 하나. 백년은 그날 밤 제 발로 원수의 집 대문을 두드립니다. 대감, 이 찰방을 놓아주십시오. 그리하면 제가 이 집의 사람이 되겠나이다. 변도준은 껄껄 웃으며 승낙했지요. 자신의 계략이 들어맞았다며 흡족해하였습니다. 역시 만사가 뜻대로 되는 줄 알았을 겁니다. 천만의 말씀이지요. 그날 밤 백년은 이 집의 안주인이 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집을 무너뜨릴 기둥 속 흰개미가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풀려난 이주는 백년이
변도준의 첩실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며칠 뒤 한양을 떠나버렸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요. 변도준의 집에 들어간 백년. 매일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술을 따랐지만 그녀의 눈과 귀는 변도준의 불법 장부와 매물 내역을 하나둘 차근차근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밤마다 몰래 작은 종이에 샅샅이 적었지요. 하지만 호랑이 굴은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변도준의 곁에는 20년을 모신 늙은 집사 최가가 있었습니다. 이 작자가 보통 내기가 아니었어요. 뱀 같은 눈으로 백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지요. 백년이 서재 근처만 가도 어느새 뒤에서 인기척 없이 나타나 묻곤 했습니다. 작은 마님, 이곳은 대감마님께서 금하신 곳입니다. 길을 잃으셨습니까? 이렇게요. 백년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죠. 백년은 직감했습니다. 변도준을 치기 전에 저 늙은 구렁이부터 치워야 한다는 것을요. 변도준 역시 백년을 완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변도준은 술에 취한 척하며 서재 바닥에 붉은 장부를 흘리고 나갔습니다. 함정이었지요. 그 장부에는 가짜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밖으로 빼돌리는 순간 첩자임이 들통나는 미끼였습니다. 백년은 달빛의 장부를 펼쳐 훑어보았습니다. 순간 그녀의 총명함이 번뜩였습니다. 뇌물을 주었다는 날짜가 변도준이 먼 사냥터에 가 있던 날과 겹쳤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변도준이 짐짓 모른 채 하며 묻습니다. 서재에 누가 들어온 것 같다고. 그때 백년은 붉은 장부를 고스란히 내밀며 말했습니다. 대감, 어젯밤 서재 바닥에 이것이 떨어져 있더이다. 아래 것들이 흘린 모양인데 하인들 단속을 좀 더 엄히 하셔야겠습니다. 변도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의심이 신뢰로 바뀌는 순간 백년은 이 한 번의 승부수로 안방 열쇠를 손에 쥐게 됩니다. 앞으로의 대목이 참으로 마음 아픈 부분입니다. 백년은 떡장수 할멈을 통해 밖으로 몰래 쪽지를 빼돌려 왔습니다. 목적지는 강직한 사헌부 관리 오참봉이었지요. 헌데 어느 날 눈치 빠른 집사 최가가 이를 알아채고 백년의 쪽지를 가로채려 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였지요. 백년은 탕약을 다리던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치마폭에 감춰둔 비소, 즉 독약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그 독을 변도준이 아닌 변도준이 끔찍이 아끼던 사냥개 밥그릇에 풀었습니다. 그날 밤 개가 거품을 물고 죽자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무 죄 없는 가엾은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러나 뾰족한 다른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백년은 넌지시 최가의 방을 뒤지게 했고 그곳에서 백년이 미리 숨겨둔 변도준을 저주하는 볏짚 인형이 나왔습니다. 살기 위해 자신을 의심하는 자를 역으로 모함한 것입니다. 최가는 억울하다 울부짖으며 멍석마리를 당해 초주검이 된 채 쫓겨났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백년의 소매 속 두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괴물을 잡기 위해 그녀 또한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변도준의 개가 제거되었습니다. 이제 거사의 날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요. 마지막으로
오찬봉에게 전달할 서찰을 준비했습니다. 백년은 떡장수 할멈이 변도준의 집을 찾아오길 기다렸습니다. 할멈에게 서찰을 전달하면 모든 준비는 끝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할멈이 동네로 떡을 팔러 들어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백년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지옥에서 벗어날 마지막 열쇠가 이 서찰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뜻대로 되지 않는 법. 변도주는 백년을 이른 아침 시간에 부릅니다. 근처 사찰 주지에게 급한 전가를 심부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입니다.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되어야 할 일이 마지막에 모래성이 되어 무너질 처지였습니다. 일이 틀어지면 오찬봉 또한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불행 중 다행. 백년에게 아끼는 시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오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새로 들어온 매화라는 시녀였습니다. 백년은 시녀를 친동생처럼 아꼈고 매화 또한 그런 백년에게 항상 온 마음을 다해 모셔왔죠. 백년은 심부름을 떠나기 전 매화에게 부탁을 합니다. 떡장수 할멈에게 서찰을 잘 전달할 것을요. 백년은 위험한 일에 매화를 끌어들이게 되어 미안했으나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매화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백년이 저녁 무렵이 되어 돌아오고 매화는 실수 없이 일을 해냈다고 했습니다. 위기가 왔으나 잘 헤쳐나갔습니다. 그렇게 피를 말리는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거사의 날, 변도준이 고관대작들을 불러 잔치를 열었던 늦가을 밤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다 돌아가고 단둘이 남았을 때 백년이 조용히 술을 따릅니다. 대감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무엇냐? 기분이 좋으니 다 들어주마. 저는 단 한 번도 대감을 사람으로 본 적이 없사옵니다. 서늘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헌데 변도준이 껄껄 웃으며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던집니다. 그것은 백년이 오찬봉에게 보냈던 마지막 서찰이었습니다. 가로챈 것이지요. 내막은 이러했습니다. 백년이 사찰 심부름을 가면서 서찰을 부탁했던 바로 매화. 매화는 오래전 변도준이 백년에게 붙여놓은 첩자였던 겁니다. 변도준이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이제 어쩔 것이냐. 내년이 역적 백가놈의 딸인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백년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백년이 웃습니다. 소리내어 아주 환하게. 늦으셨습니다, 대감. 그 서찰은 제가 일부러 대감께 들키라고 보낸 미끼입니다. 대감이 그 가짜 서찰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진짜 장부는 이미 대문 밖을 나갔으니까요. 권력에 취해 바로 옆에 칼도 못 보시다니요. 여기서 잠깐. 백년은 어떻게 장부를 전달했을까요? 백년이 어릴 적 아버지에게 들은 비책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의심이 들 땐 문지방에 바늘을 두어 누군가 몰래 들어온 흔적을 알아내는 방법이었지요. 며칠 전 매화가 변도준과 은밀히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을 우연히 발견한 백년은 매화가 첩자임을 의심하고 이 비책으로 확인을 한 것이었습니다. 배신감에 슬펐지만 이를 역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매화를 이용해 가짜 서찰을 변도준에게 쥐어주고 진짜 장부는 사찰 심부름을 돌아오는 길에 오찬봉에게 직접 전달한 것이었죠.
그제야 변도준의 낯빛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대문이 박살나며 사헌부 관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오찬봉이 앞장서서 변도준의 모든 죄상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천하의 권신 변도준이 포승줄에 묶여 짐승처럼 끌려나가는 꼴이라니. 백년은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미련 없이 그 저택을 걸어 나왔습니다. 변도준은 유배를 갖고 백시 가문의 누명은 벗겨졌습니다. 하지만 백년은 한양에 남지 않고 짐을 쌌습니다. 강가 어귀 시끄러운 것을 흘려보내고 살고 싶다던 이준의 말을 기억하며 무작정 나루터로 향했지요. 그런데 그 안개 낀 나루터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백년을 도왔던 사헌부 오찬봉이었습니다. 헌데 오찬봉이 백년을 보더니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그러자 그 뒤에서 다리를 저는 한 사내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이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난 3년 동안 오찬봉의 이름으로 백년과 은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시를 내렸던 진짜 배후. 그가 바로 이준이었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변도준에게 간 백년을 원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을 살리기 위함임을 알았기에 그는 밖에서 유배당한 척 몸을 숨긴 채 목숨을 걸고 오찬봉과 증거를 모으며 백년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백년은 그제야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3년을 지독하게 참았던 눈물이 왈칵 터져 나왔지요. 당신이었습니까? 그 위험한 짓을. 이준은 말없이 다가가 비소를 만지고 피를 묻히며 거칠어진 백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에 묻은 죄책감도 끔찍한 기억도 다 자신이 평생 안고 가겠다는 듯이. 두 사람은 다시 한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약초를 캔다고도 하고 이름 모를 강가에서 서당을 열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백년은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이주는 매일 밤 그녀의 거칠어진 손을 어루만지며 잠든다는 것. 자, 긴 이야기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권력은 사람의 겉을 바꿀 순 있어도 심지까지는 꺾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공짜 복수는 없지요. 100년은 원수를 갚았지만 3년의 젊음과 순수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지키고 싶은 사람을 위해 기꺼이 지옥을 걷는 것, 그것 또한 지독한 사랑이 아닐런지요.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는지요? 여러분이라면 100년과 같은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지금까지 한지위의 야담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밤잠을 설치게 할 기가 막힌 옛 이야기를 들고 올 테니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십시오. 그럼 평안한 밤 되십시오.